이어서 할게요. 자, 문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뒤에 보면 이제 실전 적용이라고 해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과제야, 과제.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맨 뒤에 보면은 답은 있는데 해설지는 없어요. 그 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많이 해보는 거죠. 해설지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해설지 보면 누가 몰라. 그치? 수학처럼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틀린 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시라고 해서 다 뺐고 정답 보고 매겨 오시면 되고 질문할 것들 체크해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거는 다음 시간에 풀이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하나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몇 페이지를 가느냐. 자, 보기를 읽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6, 17. 그러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와 나이덕의 성네티나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 한번 볼 텐데, 자, 문학에서의 보기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보기. 보기 읽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가 우리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물어보고 싶잖아. 그럼 출제자를 활용하는 게 바로 보기예요. 좀 자세하게 묻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애들이 모를 것 같아. 도저히. 그럴 경우에 미리 정보를 세팅해 두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시를 해석해 봐라라는 게 바로 이 보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라는 말이 나올 거야. 바탕으로라는 말은 보기에 근거해가지고 지문을 읽어봐라라는 얘기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될까요? 뭐부터 읽어야 돼? 시랑 보기 중에? 보기 먼저 읽어야 돼요. 그죠? 보기를 바탕으로 읽으라며, 감상을 하라며.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시를 잠깐 봤는데, 문제는 다 안 풀 거고, 5번만 볼 거예요, 5번만. 5번만 볼 거고, 봅시다. 일단,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1분만 드릴 테니까 보기 읽지 말고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1분 만에 빠르게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자, 왜 읽어보라 그랬냐면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라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지금 그냥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시인가 좀 애매할 거야. 그지? 근데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를 한번 보면 읽어볼게요.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이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고 가는 자신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뭐라고 했어요? 자식의 슬픔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그랬죠. 주제를 그냥 알려준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정보가 있고 들어가는 거랑 없이 들어가는 거랑 의미를 너희가 구성해낼 수 있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는 자식의 죽음이야. 근데 그거를 유리의 속성인데 아까 우리 눈 속성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유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대? 투명하다. 그리고 차단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구체화시켰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시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데 일단 가시만 한번 봅시다. 유리인데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유리창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식을 죽었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는 것은 저 슬픈 것은 어떤 거겠어요? 자식에 대한 생각이겠죠. 죽은 자식에 대한 생각.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로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 그냥 시를 읽으면
슬픈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지만 보기를 읽고 그 정보를 끌고 들어가서 가를 읽게 되면 저 슬픈 것은 자식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면 마지막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폐혈관이 찢어졌다라는 거 이거 자식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죽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산새처럼 날아갔다.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이 의미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기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되고 유리가 투명하다, 차단성을 지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럼 이 유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가지는 거야. 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를 보면서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그랬으니까 이 유리를 보면서 자식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미 자식은 죽었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차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닿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슬프겠지. 그지? 그래서 이 유리는 자식과 잠시나마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소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단도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였다. 라는 의미고 또 그게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시에서 보면 고운 폐혈관 그 위에 보면은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대표적인 역설법이 쓰이고 있는 건데 외롭다, 황홀하다라는 말은 반대예요, 그죠? 서로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야. 외로움과 황홀은 얘는 플러스적인 감정이고 얘는 마이너스적인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왜 추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설이라는 거는 오씨 나도 추운가? 역설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모순되는 단어들 연결지어 가지고 쓸 때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역설법이라고 배웠겠지만 사실 시험에서 역설법이라고 얘기 안 해요, 거의. 어떻게 얘기하냐?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야. 역설법이 좀 더 엄격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역설적 표현은 그냥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 그래서 좀 더 맞다고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겠죠. 그래서 따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넓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외롭다. 왜 외롭겠어요? 자식이 죽었잖아. 그치? 이거는 유리의 차단성 때문인 거지. 근데 황홀하대. 왜 황홀해? 만날 수 있잖아, 그래도. 이 유리를 통해서. 죽은 자식을 잠시나마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읽는 것과 안 읽고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드러나요. 심지어 어떤 시들은 보기 없이는 읽을 수도 없는 시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먼저 보기를 읽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신석정의 지도라는 시도 나오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야. 보기 아니면은 이 시가 해석이 안 돼. 자, 지도를 한번 보면 한 세 번째 연에 한번 봅시다.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자, 이거 보고 절대 이 시의 주제의 의미를 잡아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도 펼쳐봤어요. 조선이 많아요? 우리나라? 코딱지만 하지. 그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코딱지만 해요. 그리고 인도는 좀 크긴 해, 그지? 근데 인도도 뭐 중국만큼 크진 않잖아. 이걸 보고 의미를 잡아낼 수가 없었을 텐데 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11번에 보기가 있죠.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쭉쭉 내려가서 다음 가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다루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면서 이것부터 중요하죠.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조선, 우리 식민지배 국가였죠. 그죠? 일본한테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희생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인도가 지도에 많다라는 얘기는 이런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한때 이제 그 세계대전 일어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식민지 많이 양산이 됐었었죠. 그죠? 그 스페인도 그렇고,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죠? 이런 나라들도 식민지 다 했었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비판한 시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기가 아니면은 이 정보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보기 먼저 읽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의미를 엮어나가시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만약에 보기가 없다, 그럼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못 물어보니까. 보기가 없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게 못 물어봐요. 근데 보기가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까지 문학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현대시는. 나머지 문제들 다 풀어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니까 풀이하면서 제가 개념어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읽는 법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도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꼭 다 풀어오시도록 하고,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해보면 2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루만 해도 다 풀 수 있으니까 풀어오시고 질문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적용해 보면서. 오케이, 여기까지 문학이었고요. 이제 문법 합시다. 26페이지 가보면 문법이 있을 거예요. 뒤로 넘겨보면, 아이고. 자, 이제 문법.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의문 변동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 1, 2학년이 달라서, 혹시 1학년 손? 한 명? 1학년 좀 있네. 그치? 나머지는 2학년이죠? 1학년은 아직 요거를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 1학년 교과서가 문법 전체에서 의문 변동 들어가 있고, 이번에 시험을 봤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대부분은 이번에 봤겠지만.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요게 이제 1학년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고, 뒤에 나오는 2강부터는 1학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라는 신설된 과목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2학년들은 다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특정 학교 같은 경우, 특히 자사하거나 이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일반고에서도 이 주위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뭐냐면 시험 범위 아닌데, 안 들어가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줘놓고 시험을 내요. 공부하라 그러고 수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법은 다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문법의 전 영역을 다 넣어놨어요. 문법 공부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게 뭘까요? 외울 게 많다 이거지. 그지? 외울 게 너무 많아. 귀찮아. 그지? 피곤하고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외워지고, 문제 풀면은 분명히 외우는데 문제를 외웠던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외워야 될 것들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외우라는 것만 잘 외우세요. 이것만 잘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 풀 수가 있어요. 양은 확 줄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했던 문법 공부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크게 안 되는 수준. 한 달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수능과 내신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신에서는 이거 외워야 되지만 수능에서는 안 외워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구별하셔서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지금 둘 다 수업을 봐야 되니까. 고2도 문법 할 거고 고1도 문법 할 거니까. 알겠죠? 봅시다. 먼저 1강인데 의문 체계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에 의문의 정의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의문의 개념. 음성과 의문이 나오죠. 음성과 의문은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음성은 물리적인 소리인데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정의에. 물리적인 소리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 음성이에요. 음성. 그리고 의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문의 별표. 이건 외워야 돼요. 음성은 안 외워도 되지만 의문은 외워야 됩니다. 어디다 밑줄 치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밑줄. 그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거기다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음성과 음은 이렇게 구별해 봅시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R 발음과 L 발음 다르죠? 그죠? 얘는 R, 얘는 L 이렇게 다르잖아요? 얘는 혀가 말려 들어가고 얘는 그렇지 않고, 그지? 근데 우리 둘 다 이걸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인식을 해? 둘 다 우리한테는 이거 아니야? 그죠?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겠어요? 얘는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음운은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다른 소리라도 듣기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음운이 되는 거죠. 히읗도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흐 이런 소리도 있고, 흐 이런 소리도 있고, 좀 더 강하게 흐 뭐 이런 소리도 있을 거죠. 똑같이 우리는 히읗으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소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잖아, 그지? 강도도 다르고. 그게 음성과 음운의 차이입니다. 구별되나요?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음운의 개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음운이라는 거는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에서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뒤에 가면은 음운 말고 다른 개념들이 나와요. 형태소도 나오고, 나오는데 개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 뜻을 구별해준다. 요거, 뜻을 구별해준다. 정확하게 외우세요. 사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음운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음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이렇게 나누는데, 분절 음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야. 자음과 모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예시 한번 봅시다. 이 음운의 예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보면 하나씩 달라요. 여기 이렇게 나눠보면은 얘는 모음만 다르죠. 나머지 다 똑같고, 밑에는 자음만 다르죠. 다 똑같고. 근데 지금 뜻이 어떻게 돼? 다 다르지. 뜻을 구별해줬지. 이게 음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처럼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뜻을 구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비분절 음운이야. 그래서 이 비분절 음운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음운에 관련된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비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 똑같아. 그런데 뜻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주로 장단, 길이에 따라서 많이 구별이 돼요. 얘는 분절 음운이었고, 비분절 음운은 눈, 그리고 눈 이렇게 있는데, 이런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요게 장음기호, 장음기호. 길게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눈, 얘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리는 눈이야, 스노우. 얘는 우리의 아이즈,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얘는 스노우가 되는 건데, 자음과 모음 똑같죠? 근데 뜻이 달라졌어.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이런 걸 보고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분절 음운이라고, 왜 이러냐? 분절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비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분절.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음운의 체계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분절 음운을 다른 말로 음소라고도 불러요. 분절 음운 다른 말로 음소. 두 가지 다 알아줍시다. 용어는 학교 수업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야. 그래서 용어를 알아주셔야 여러분 수업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그림 나오지, 그림.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밑에 있는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 요거 별표해 놓읍시다. 내신에서는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보기를 주고 이 표를 주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결국 뭐다? 외워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 표를 외워주셔야 돼. 암기하십시오. 처음에 외울 게 좀 많은데,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몇 가지만 잘 외워주면 돼요. 자음 체계 한번 봅시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조음이라는 말은 만들 조의 소리 음자야. 그래서 소리를 만드는 위치,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방법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말 그대로 소리가 어느 곳에서 소리가 나느냐, 위치죠. 입술에서 소리가 나면 입술 소리, 윗잇몸, 혀끝, 그리고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사이, 이런 식으로 쭉 나뉘어지게 되는데, 소리하는 위치를 얘기한 것이었고, 방법에는 파열음, 터뜨려서 소리를 낸다. 터뜨려 소리를 내죠. 마찰음, 마찰을 시켜서 소리를 낸다. 마찰을 시키죠. 그 다음에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 합친 거예요. 마찰시키면서 터뜨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비읍, 디귿, 기역 이런 거 보면 다 규칙이 있죠. 비읍 밑에는 쌍비읍, 그 밑에는 피읍, 그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외워요. 바, 가. 그리고 밑에 뭐 있지? 이 자. 그리고 서해. 마, 누, 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읍 있으니까 쌍비읍, 피읍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좀 편해요.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쉽게 외우는 팁은 드렸고 나머지 말은 만들어서 외우든지 하면 되고 일단 밑에 보면 비음이 있어요. 비음, 유음 이렇게 있는데 비음은 코, 비자를 써가지고 콧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 유음은 흐른다 그래서 유음이에요. 흐른다. 리을을 발음해 보시면 라 발음해 리을 발음해 보면 혀 양쪽 끝으로 공기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공기가 흐른다라는 의미에서 유음이 되는 겁니다. 유음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 외우기 편하겠죠? 그죠?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그래서 콧소리가 되는 것이고 미음, 니은, 이응을 발음할 때 코를 막고 발음하면 발음이 잘 안 될 거야. 이상한 소리가 날 건데 코에서 코의 공명 여기 이 부분 비강 있죠? 여기를 울려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고 비음과 유음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울림소리라고. 울림소리. 울림에서 나는 소리다 이 얘기야. 울리잖아 코가. 이렇게. 울림소리고 위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묶어서 안울림소리라고 적어보세요. 안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울림소리 울림소리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 무조건 외워야 되고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것도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예사소리는 그냥 평음, 말 그대로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소리예요. 거기다가 된소리는 비읍과 같은 평음에다가 성대에 긴장을 많이 줘서 세게 발음을 하면 쌍비읍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빠 이렇게. 그래서 경상도 지방 가면은 이 굉장히 된소리가 많이 쓰이죠. 그죠? 보면 세요. 저도 대구 출신인데 사투리 안 쓰죠. 너무 서울 사람 같죠? 아닌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피읍은 공기를 더 많이 내뱉으면은 이제 비읍에서 공기를 더 많이 내뱉으면 피읍이라는 소리가 나요. 파 이런 식으로 공기가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 거센 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규칙을 외우시면 되고 요거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모음이 나오는데 모음 옆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 방금 울림소리 배웠죠? 그죠?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 있었는데 모음은 전부 다 이응 계열이잖아. 그지? 다 이응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 울림소리예요. 제가 이런 거 언급하는 이유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 적으시면 돼요. 알아주고. 모음에는 단모음과 그리고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먼저 단모음 체계 봅시다. 아까 자음 체계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모음 체계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죠? 별표 쳐놓읍시다. 모음 체계. 이것도 외워야 돼요.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자. 그래서 혀 앞쪽에서 발음된다고 해서 전설이고 후설은 뒤쪽에서 발음된다고 해서 후설이에요. 실제로 발음해보면 전설 모음에 위치한 이를 발음할 때와 후설 모음에 위치한 을을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앞에 있다가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전설, 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수로 나뉘는데 이건 좀 쉽죠? 평순은 발음할 때 평평한 거, 원수는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 그래서 원수 모음이 위 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죠? 원수 모음이에요. 그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데 혀의 높이가 이렇게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구조를 취해요. 저 봐봐요. 이에 있죠? 이,
에. 턱이 내려가는 거 보여요? 에.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아나운서는 다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우리는 에 발음이랑 구별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에, 위에, 으아고 이렇게 외우세요. 다른 방법 없어. 그냥 이게 외우는 게 난 제일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게 단모음이었어요. 단모음. 단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인데,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중모음이니까 뭔가 단모음 두 개가 합쳐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을 빠르게 발음되는 게 이중모음이에요. 뭐냐면, 야 같은 발음인데, 이와 아를 빠르게 발음을 하게 되면 야가 되죠. 이야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되는 건데 이런 거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이때 처음에 발음되는 이 부분이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보면 반모음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반모음이란 얘기는 반은 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의문이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거든.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뒤에 이제 다른 모음이 붙어 있을 때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반모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는 발음이 됐을 때 굉장히 짧게 미끄러지듯이 잠깐만 발음되는 모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발음하게 되면 얘는 짧게 발음하고 얘는 길게 발음하지. 이야 하면서 짧고 길고 되겠죠? 그래서 이 짧은 이 발음을 보고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모음은 개념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중모음에 쓰이는구나. 끝. 알겠죠? 이중모음에 쓰이는 건데 짧게 발음되는 모음. 그것이 반모음.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 반모음 문제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나오니까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의할 거. 이제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인데 헷갈릴 수 있는 거 언급할게요. 위, 왜, 이거. 그리고 요거 4개. 단모음이에요. 혹시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표에 들어가 있죠? 그죠?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이중모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국어의 역사 배울 때, 국어의 변천 배울 때 나올 텐데, 예전에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국어를 처음 만드셨을 때 있죠. 그때는 얘가 이중모음이었어. 그래서 우이 이렇게 발음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그냥 하나의 발음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발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아닙니다. 문제 풀 때 단모음을 계속 찾아라 하면은 이거 세면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리고 앞에 봤던 그 자음에서도 혹시나 얘기할까봐 그러는데 쌍기역 이런 것도 하나의 자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의 자음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이 정도. 그래서 체계표 2가지 잘 외워주시고. 비분절음은 아까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예시만 좀 보고 갈게요. 아까 눈 이런 거 했으니까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예시들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 시험 선생님 나눠주는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만 외우세요.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이거 아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비분절 의문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다 정도만. 예시는 몰라도 되고. 이거 어렵잖아. 너 여러분들 밤에 한자를 알아요? 지금 밤 보면 한자 2개 나와 있죠. 하나는 길게 발음하고 하나는 짧게 발음한다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 발음할 때 구별 안 하잖아. 눈이 내린다, 눈이 감긴다 할 때도 계속 구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된다. 되죠? 비분절 의문 개념만 챙겨가자. 그 다음 밑에 2번 문말 억양 한번 볼게. 억양은 억양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 역시나 비분절 의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리한 거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국어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문법 공부할 때 제일